한국사는 짝퉁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그 발언 석 달 뒤 미국 상원 청문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0억 달러를 한국에 뺏긴 겁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키던 70억짜리 미국 미사일이 한국의 1,500원짜리 비밀 병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8년간 패트리엇을 지켜온 미국 분석관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그리고 그가 경력을 걸고 올린 보고서 한 장이 미국 방산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리고 둘, 셋, 열, 30, 100 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 집계 900개. 이란이 쏘아 올린 것은 탄도미사일 200여 발과 자폭 드론 700여 대였습니다. 중동 역사상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 그 숫자를 본 순간 사령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올라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하나씩 잡아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 700대. 한 대에 4천만 원짜리 싸구려 상용 부품을 조립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 올라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70억 원. 발사할 때마다 175배의 돈이 공중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요격률은 높았고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성공이라고 떠들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전투가 끝나고 도착한 비용 계산서였습니다. 하룻밤에 소모된 요격 미사일 비용 4,800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8년간 미사일 방어 예산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서 동맹국 협력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54. 이 일을 시작한 건 26이었습니다. 걸프전이 끝난 직후였죠. 패트리엇이 스커드 미사일을 잡아내는 영상을 보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은 미사일 방어와 함께였습니다.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PAC에서 PAC3로, 그리고 PAC3 MSE까지. 매번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마다 제가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 보고서를 수백 편 써왔습니다. 패트리엇은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그것을 28년간 갖고 온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그날 밤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28년간 쌓아온 확신이, 미국이 최고라는 그 당연한 믿음이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 서 있던 건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에서의 하루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납니다. 예산, 요격률, 단가, 재고, 생산 속도. 미사일 방어라는 분야는 화려한 전투가 아닙니다. 스프레드시트 위의 전쟁입니다. 숫자가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죽는 세계. 저는 그 세계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비용 계산서가 저를 그토록 흔들었던 겁니다. 숫자가 안 맞았으니까요. 4천만 원짜리를 잡기 위해 70억을 쓰는 구조. 이란이 드론 공장에서 하루에 100대를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요격 미사일을 몇 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문제의 답이 한국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 발을 딛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막의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아니라 에어컨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차가운 복도. 그 온도 차이가 이상하게 제 머릿속까지 식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동맹국 방공 효율성 감사 보고서. 제 임무였죠. 각 시스템별 요격 성공률, 교전 기록, 비용 대비 효과. 그걸 정리해서 상부에 올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 할수록 하나의 숫자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천궁2. UAE가 한국에서 도입한 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
그 시스템이 같은 밤에 같은 위협을 상대로 기록한 수치들. 요격률 97%, 발당 비용 18억 원. 패트리엇의 70억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격률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더글러스 해밀턴, 국제안보협력국 부국장. 제 직속 상관은 아니었지만 미사일 방어국과 겹치는 영역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58,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면 공기를 지배하는 타입이었죠.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천천히 말하는데 그 천천함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종류였습니다. 해밀턴이 제 책상 앞에 서더니 보고서 초안을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보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카터, 이게 뭡니까? 천궁2 교전 기록입니다. 같은 밤에 같은 위협을 상대로 기록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해밀턴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미국 국방부 공식 보고서에 넣겠다는 겁니까? 비교 분석 차원에서 포함시키는 게 정확한 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밀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낮고 짧은 웃음이었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카터, 당신 28년 차 아닙니까? 그 경력에 이런 기초적인 걸 모릅니까? 한국 방산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까요? 우리가 기술을 줬습니다. 패트리엇 기술 이전이 없었으면 천궁이란 무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카피입니다. 원조가 짝퉁한테 밀릴 일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방산, 미국 기술 이전의 수혜자, 독자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뿌리는 결국 미국이라는 인식. 28년간 미국 방산 생태계 안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건 당연한 세계관이었습니다. 해밀턴이 보고서를 다시 들더니 천궁2 관련 페이지를 접어서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 빼세요. 동맹국 감사 보고서에 한국 무기 홍보를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관심사는 패트리엇과 사드의 운용 효율성이에요. 한국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접힌 페이지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97%, 18억 원. 그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말대로 빼야 하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맞나? 28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28년간 배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불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크 스탠포드, 레이시온 중동 영업 담당 부사장. 나이 45. 양복이 항상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악수할 때 힘을 세게 주는 타입이었습니다. 눈이 웃고 있을 때도 어딘가 계산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죠. 스탠포드가 점심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스테이크 하우스. 비싼 와인을 시켜놓고 잡담을 하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카터 씨, 중동 감사 보고서 쓰고 계시죠? 들었습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스탠포드가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혹시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킬 생각이신가요? 비교 분석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스탠포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해밀턴의 코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지만 더 불쾌했습니다. 카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동은 레이시온에게 연간 120억 달러 시장입니다. 패트리엇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탄약 보충. 그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산이 끼어들면 뭐가 될까요? 시장이 흔들립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려요. 미국 방산 노동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요. 그걸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도와줄 필요는 없겠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스탠포드 씨, 저는 분석관입니다.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스탠포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냥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산이 중동에서 아무리 싸게 팔아도 실전 검증이 부족하잖아요. 이번이 첫 실전이었고 한 번 잘 됐다고 앞으로도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만약 다음번에 실패하면 그때 미국 보고서에 한국산을 추천했던 분석관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스탠포드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것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해밀턴은 자존심으로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스탠포드는 돈으로 한국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사는 보고서에서 빼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밀어낼수록 저 안에서 반대의 방향의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지? 정말 별것 아니면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오히려 신경 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97%, 18억 원, 70억 원, 4천만 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보고서의 한 문단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밀턴 말대로 빼면 그만이고 넣어봤자 각주 수준이라고. 이게 제 인생을 바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장 명령이 다시 떨어진 건 보름쯤 뒤였습니다. 중동 동맹국 방공 체계 후속 점검. 이번에는 실무급 점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각 시스템의 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문 옆에 앉아서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13시간 비행.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상하게 불안한 감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공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5시였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비행기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을 때렸습니다. 섭씨 47도. 공기 자체가 뜨거웠습니다. 숨을 쉬면 코 안쪽이 말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벽을 만지면 따뜻했습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열을 먹고 있었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란의 공격 패턴, 우리 방공망의 대응 현황, 탄약 소모량. 그 브리핑에서 한 가지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 소진율. 지난 한 달간의 소모량을 현재 보충 속도로 나누면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이 계산됐습니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진시키는 거였습니다. 기지에서의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배정된 숙소에서 노트북을 펴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투기 엔진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초계 비행이었죠. 그 소리를 배경으로 스프레드시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을 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컵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커피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느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분석 자료를 보는 것과 실제로 사이렌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공작전 센터로 향했습니다. 분석관 신분이니 전투 지휘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실시간 데이터를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작전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화면들이 일제히 붉은 빛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교전 통제관들이 헤드셋을 쓴 채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았습니다. 북서 방향. 이란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속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반응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 잡았습니다. 둘, 셋.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28년 경력이 만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패트리엇은 역시 패트리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가 채 5초를 가지 못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서 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속도, 불규칙한 궤적, 낮은 고도, 드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많았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교전 통제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패트리엇이 드론을 향해서도 발사됐습니다. 화면 위에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점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70억 원이 공중에서 4천만 원짜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스프레드시트 위의 숫자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패트리엇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오른쪽, 다른 섹터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교전 로그에 다른 시스템의 기록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그 시스템이 담당하는 섹터에서 드론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속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섹터보다 빠른 속도로 점들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눈을 좁혔습니다. 교전 기록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패트리엇 섹터 드론 한 대 격추의 요격 미사일 1.3발 소모. 천궁2 섹터 드론 한 대 격추의 요격 미사일 1.1발 소모.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반응 속도도 빨랐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표적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28년간 패트리엇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으로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 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은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이란의 공격이 멈췄습니다. 작전 센터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교전 통제관들이 헤드셋을 벗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누군가 물병을 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교전 기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패트리엇 섹터, 이 밤에 소모된 비용 약 2,800억 원. 천궁2 섹터 동일 시간 소모된 비용 약 680억 원. 같은 밤, 같은 위협, 같은 하늘. 그런데 비용이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요격률은 천궁2가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적어놓고 한참 동안 화면을 봤습니다. 작전 센터가 정리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해밀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사는 짝퉁입니다. 원조가 짝퉁한테 밀릴 일은 없어요. 그 말이 이 숫자 앞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펜을 잡고 노트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확인 필요. 천궁2 현장 점검. 숙소로 돌아온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엇 70억 원, 천궁2 18억 원, 이란 드론 4천만 원. 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미사일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천만 원짜리를 70억으로 잡는 것도 안 되고 18억으로 잡는 것도 결국은 같은 문제의 정도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비용 구조를 뒤집을 방법, 드론보다 싸게 드론을 잡는 방법, 그 질문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새벽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28년 경력 전체를 뒤흔들 시작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지 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의 표정에서 피로가 묻어났고 보급 창고 앞에는 빈 컨테이너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기지 내 분석실에 자리를 잡고 이틀치 교전 기록을 펼쳐놓았습니다. 스프레드시트 3개를 나란히 열었습니다. 패트리엇 섹터, 천궁2 섹터, 그리고 종합 비교. 숫자를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PAC-3 MSE, 발당 70억 원. 이틀간 발사 횟수 87발, 총 소모 비용 6,090억 원, 요격 성공률 93.1%, 천궁2, 발당 18억 원, 이틀간 발사 횟수 64발, 총 소모 비용 1,152억 원, 요격 성공률 97.4%. 저는 그 두 줄을 나란히 적어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비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요격률은 천궁2가 4%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격차였습니다. 28년간 숫자를 봐온 사람으로서 이 데이터를 무시하는 건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데이터를 인정하는 것은 제가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에 금이 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반응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표적 포착에서 교전 개시까지 걸린 평균 시간. 패트리엇 8.2초, 천궁2 5.7초, 2.5초 차이. 미사일 방어에서 2.5초는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초속 수킬로미터로 날아옵니다.
2.5초면 수 킬로미터를 더 접근합니다. 요격 가능 창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응 속도 우위, 비용 효율 우위, 요격률 우위. 세 가지 모두 천궁2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빼고 전부 지는 거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싸니까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건 합리적인 추론이죠. 하지만 가격이 싸면서 성능까지 높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설계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해밀턴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카피라고 했습니다. 짝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본보다 나은 짝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더 싸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짝퉁이요. 그건 짝퉁이 아닙니다. 그건 원본을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해서 워싱턴의 해밀턴에게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천궁2 데이터를 포함시켰습니다. 비교 분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2시간 뒤 해밀턴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딱 3줄이었습니다. 카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산 내용은 빼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모니터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창을 닫고 다시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뭐라고 해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지 연락 장교에게 요청했습니다. 천궁2 포대 현장 방문이 가능합니까? 연락 장교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 측과 조율해 보겠습니다. 천궁2 포대가 배치된 곳은 기지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침이라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섭씨 38도. 사막에서는 시원한 편이라고 UAE 장교가 말했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위장막 아래에 천궁2 발사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패트리엇과 비교했습니다. 외형은 달랐습니다. 패트리엇보다 전체적으로 컴팩트했습니다. 발사 차량, 레이더, 교전 통제소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는 비슷했지만 배치 간격이 더 좁았습니다. 기동성을 우선시한 설계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UAE 측 운용관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파한 알무바라크 대위, 32살, 말이 빠르고 눈이 날카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교전 통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3대와 콘솔.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아니, 깔끔하다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직관적이었습니다. 화면 구성이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표적 분류, 위협도 평가, 교전 우선순위가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의 인터페이스를 28년간 봐온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은 기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능이 화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 중에 순간적인 판단을 내릴 때 0.5초의 지연도 치명적인데 패트리엇의 인터페이스는 그 0.5초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 보고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운용관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어왔으니까요. 천궁2의 인터페이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필요한 순간에 보여주는 설계. 저는 파한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전에서 운용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뭡니까? 파한 대위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패트리엇 교육도 받았습니다. 2 시스템 다 운용해봤어요. 패트리엇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드론이 수백 대 들어올 때 화면을 보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과정이 패트리엇에서는 단계가 많았습니다. 천궁2에서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생각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승인만 하면 됩니다. 전투 중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현장 운용관이 2 시스템을 직접 비교해서 천궁2가 낫다고 말한 겁니다. 미국 시스템을 운용해 본 사람이, 미국이 훈련시킨 동맹국 장교가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 다중 표적 처리 능력,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들어올 때 우선순위 배정, 야간 환경에서의 탐지 정확도,
파한 대위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마다 제 안에서 균열이 조금씩 더 벌어졌습니다. 이건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의 개념을 가져온 부분이 있겠죠. 기술 이전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 설계, 이 반응 속도, 이 다중 표적 처리 로직은 패트리엇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포대를 나서면서 저는 되돌아봤습니다. 위장막 아래의 발사 차량. 사막 열기 속에 서 있는 그 무기가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올 때는 패트리엇에 대한 28년의 확신에 금이 간 증거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파한대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만 더 물어도 됩니까? 네. 지금 다시 전투가 벌어진다면 당신은 어느 시스템 앞에 앉겠습니까? 패트리엇입니까? 천궁2입니까? 파한대위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교적인 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두 시스템 다 훌륭하다는 시기. 하지만 그는 솔직했습니다. 천궁2입니다. 전투 중에 제 목숨을 맡길 시스템을 고르라면 천궁2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의 사막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50년간 쌓아온 패트리엇의 신화가 사막의 먼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스탠포드였습니다. 카터 씨, 천궁2 포대에 갔다면서요. 소식 빠르네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스탠포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산 둘러보는 건 자유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부품은 미국산이에요. 레이더 핵심 소자, 적외선 탐색기 일부 부품. 미국이 수출 허가를 안 내주면 천궁2는 한 발도 못 만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그 의존성을 모르고 있을까? 만약 알고 있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그 궁금증이 나중에 또 다른 충격으로 돌아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확인 필요. 천궁2 핵심 부품 국산화율. 그리고 한 줄 더. 한국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란의 산발적 공격이 계속됐고 기지 전체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면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천궁2 2개 포대 중 한 포대의 다기능 레이더에 구동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정밀 추적 모드에서 안테나 회전축의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막의 극한 온도 환경에서 연속 운용에 따른 열팽창 문제로 추정됐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입니다. 역시 한국산은 극한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사막에서 검증이 안 됐으니까. 미국 시스템은 30년간 중동에서 운용되면서 이런 문제를 다 잡았는데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UAE 측이 한국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레이더 정밀 점검, 부품 교체, 운용 인력 재교육.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공망 절반이 기능 저하를 일으킨 거니까 다급한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반응 시간을 보면 한국 방산의 진짜 수준을 알 수 있겠다. 미국이라면 어떨까? 로키드 마틴의 긴급 지원 요청을 넣으면 계약서 검토의 2주, 기술진, 파견 승인의 2주, 이동 및 보안 절차의 1주, 빨라야 한 달. 실제로 제가 중동에서 여러 번 목격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요청이 들어간 지 36시간 만에 기술진 6명이 인천에서 출발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시간 뒤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48시간. 요청에서 현장 도착까지 48시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연락 장교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48시간 만에 왔습니까? 연락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48시간. 로키드 마틴이라면 아직 계약서 첫 페이지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에 한국 기술진은 이미 전쟁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술진이 도착한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측 점검관 자격이었지만
솔직히 궁금해서 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6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구 가방과 노트북 케이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인천에서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했을 텐데 거의 하루를 비행기 안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을 풀기 전에 기술 자료를 먼저 꺼냈습니다. 인사는 30초였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레이더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중인 나라에 자발적으로 날아온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언제 또 날아올지 모르는 곳에 가족이 있을 텐데, 집이 있을 텐데, 안전한 한국 땅에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전쟁터로 온 거였습니다. 기술진 중 한 명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라고 했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레이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네. 전쟁 중인 곳에 오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박준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비행기 탈 때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내 목소리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하지만 이 시스템이 여기서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게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속도로 왔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 속도로는.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위험 수당을 협상하고 보험을 확인하고 법무팀 승인을 받는 데만 몇 주가 걸렸을 겁니다. 기술진은 레이더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방열복도 없이 장비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안테나 구동 모터의 베어링 마모와 냉각 라인의 열 변형을 짚어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잡았습니다. 38시간 만에 레이더가 복구됐습니다. 정밀 추적 모드에서 정상 작동 확인.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비교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 포드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가 보고됐습니다.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었지만 교전 통제 소프트웨어의 표적 식별 알고리즘에 미세한 오분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UAE 측이 록히드 마틴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답변이 돌아오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술진 파견을 위해 계약 부속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상 소요, 기간 3주에서 4주. 추가 비용은 별도 협의.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면서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았습니다. 48시간 vs 3주에서 4주.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뒤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전쟁 중에 고장이 나면 얼마나 빠르게 달려오는가. 계약서를 먼저 들이미는가 아니면 공구 가방을 먼저 들고 오는가. 그 차이가 실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천궁2 요격 미사일 40여 발을 긴급 공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UAE 공군 수송기가 대구에서 직접 실어왔습니다. 이틀 만에 계약상 납기일보다 한참 앞당긴 긴급 지원이었습니다. 패트리어 추가 탄약을 요청했을 때 미국 측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폴란드와 대만 물량이 먼저 잡혀 있습니다. 6개월 뒤 납품 가능합니다. 6개월. 전쟁 중에 6개월을 기다리라고. 저는 그 두 개의 타임라인을 나란히 적어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틀 vs 6개월.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동맹에 대한 정의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있는데 한국 기술진의 박준혁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계약 부속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UAE 측이 방공 체계 강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기술 목록이 첨부된 내부 보고서를 저도 참고용으로 받았습니다. 미국 시스템 위주로 정리된 문서였는데 맨 뒤에 부록처럼 달린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방공 기술 동향,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각국 현황을 정리한 페이지였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한국. 저는 습관적으로 미국 부분을 먼저 봤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해군 HELIOS, 육군 DESHORAD. 25년째 연구 중. 연간 투입 예산 약 8조 원. 현재 단계는 시험 운용. 실전 배치 시기 미정. 25년과 8조 원. 그 두 숫자는 제가 의회 보고서에 여러 번 써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언제 실전에 쓸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술적 난관이 있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아직 현재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청광.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미 차너 디펜스 공동개발. 광섬유 레이저 기반 지향성 에너지 무기. 블록의 실전 배치 완료. 서울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 지역 운용 중. 실전 배치 완료. 그 네 글자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운용 중. 미국이 25년간 8조 원을 쏟아부어도 못한 것을 한국이 이미 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그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출력 20kW급, 유효 사거리 3km, 주요 표적 소형 드론 및 멀티콥터, 반응시간 표적 추적에서 무력화까지 수초.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됐습니다. 소형 드론에 특화된 저출력 레이저. 사거리도 짧고 대형 표적을 상대하기엔 출력이 부족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사 비용 전기료, 기준 약 1,500원. 1,500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오타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1,500원. 한국 돈으로 1,500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달러 남짓. 이란 자폭 드론 한 대의 가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패트리엇으로 잡으면 70억 원. 천공투로 잡으면 18억 원. 그런데 청광으로 잡으면 1,500원. 비용 격차를 계산했습니다. 패트리엇 vs 이란 드론 175배. 천궁2 vs 이란 드론 45배. 청광 vs 이란 드론이 26,000배 더 비쌈.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26,000배 더 비싼 돈을 쓰는 구조. 비대칭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경제학에서 방어는 항상 공격보다 비쌌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드론 한 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란의 전략이 통했던 겁니다. 싸구려 드론을 뿌려서 비싼 미사일 재고를 소진시키는 전략. 하지만 1,500원이라면 그 경제학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란이 4천만 원짜리 드론 1,000대를 보내도 막는 비용은 150만 원. 이란이 파산합니다. 공격하면 할수록 공격자가 더 많은 돈을 잃는 구조.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무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을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어와 공격의 비용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추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탄약이 없습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재고 걱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6개월 기다리라고 한 그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표적에 도달하니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적중 순간 표적은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면서 전자 장비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장. 세계 최초 실전 부대 배치.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주요 방산 강국이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국이 최초로 양산형 전력화를 달성. 미국이 25년간 8조 원을 쏟아부어도 못한 것. 한국은 8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해밀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방사는 미국이 기술을 줬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카피입니다. 레이저 무기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 이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카피할 원본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을 카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실이 저를 가장 깊이 흔들었습니다. 천궁2는 패트리엇의 기술 이전이 출발점이었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광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혼자서 미국보다 먼저 도달한 미래였습니다. 블록 1 다음을 찾아봤습니다.
블록2는 출력을 높여 중거리 드론까지 요격 가능. 블록3은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목표. 완성 예상 시기는 수년 내. 블록3이 완성되면 패트리엇이 하는 일을 레이저가 대신하는 시대가 옵니다. 발사 비용 수천 원으로 탄도미사일을 잡는 시대. 그 시대가 오면 패트리엇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레이시온의 120억 달러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스탠포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산이 끼어들면 시장이 흔들린다고 했죠.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비용 비대칭의 역전 한국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중동 방공 경제학에 미치는 영향. 해밀턴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관없었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자존심을 지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28년간 숫자를 봐온 사람으로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고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워싱턴에 보낸 건 사흘 뒤였습니다. 비용 비대칭 분석에 천궁투 실전 데이터와 첨광 기술 동향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해밀턴의 지시를 정면으로 무시한 겁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4시간 만에 해밀턴에게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시간은 워싱턴 기준 아침 9시, 아부다비 기준 저녁 5시.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해밀턴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스탠포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화상회의에 민간 방산업체 임원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해밀턴이 먼저 말했습니다. 카터, 내가 2번 경고했습니다. 한국산 내용을 빼라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해밀턴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해밀턴 부국장님, 저는 분석관입니다. 분석관의 의무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패트리엇 한 발 70억 원, 천궁투 한 발 18억 원, 청광 한 발 1,500원. 이 숫자를 빼고 보고서를 쓰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은폐입니다. 해밀턴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분노를 누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스탠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카터 씨, 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한국 레이저 무기라는 게 20kW짜리 소형 장비예요. 사거리 3km, 소형 드론밖에 못 잡아요. 그걸 패트리엇이랑 비교하는 건 자전거랑 전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스탠포드 씨. 현재 블록1은 소형 드론에 한정됩니다. 패트리엇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이란이 그날 밤 보낸 700대의 드론 중 상당수는 소형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그것들을 1,500원씩 격추할 수 있다면 우리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드론에 낭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은 본래의 임무인 탄도미사일 요격에 집중할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전체 방공 체계의 비용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둘째, 블록3은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완성됩니다. 그때가 되면 비교 대상은 자전거와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와 전투기가 됩니다. 다만 한쪽은 한 발에 70억이고 다른 쪽은 한 발에 수천 원이죠. 스탠포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카터, 이건 기술 분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무기를 공식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패트리엇 예산을 삭감합니다. 방산업계가 타격을 받습니다. 수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에 영향이 갑니다. 당신이 쓴 보고서 한 장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침묵했습니다. 해밀턴의 말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생태계는 거대합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그걸 직접 흔들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암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님, 저도 미국인입니다. 미국 방산 일자리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동에서 2번의 전투를 겪었습니다. 패트리엇이 70억짜리 미사일을 쏠 때마다 예산이 증발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탄약 보충을 요청하면 6개월을 기다리라는 답변이 오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48시간 만에 전쟁터에 도착하는 걸 봤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계약서 검토에 3주를 쓰는 동안에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봅니다. 28년간 그래왔습니다. 그 숫자들이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미국산이 아니라는 사실. 그걸 숨기는 게 미국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미국의 이익입니까? 화면 속에서 해밀턴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말했습니다. 카터, 이 보고서를 올리면 당신 경력은 끝입니다. 28년을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하겠습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숫자를 봐온 사람으로서 이 숫자를 숨길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올라갑니다. 해밀턴이 화상회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숙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검은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의 경력을 걸었습니다. 해밀턴의 말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올리면 저는 미사일 방어국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패트리엇의 신화를 지키는 조직에서 패트리엇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맑은 감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눌러놓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은 느낌. 숫자를 숨기라는 압박에서 벗어난 느낌.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28년간의 경력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한국 방공기술, 특히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에 대한 심층 평가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현지 기술 시찰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제28년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28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워싱턴보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패트리엇이 있고 천궁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어딘가에는 청광이 있었습니다. 1,500원짜리 빛이 전쟁의 경제학을 뒤집고 있는 나라. 미국이 25년간 못한 것을 8년 만에 해낸 나라. 패트리엇 기술을 받아서 시작했지만 패트리엇을 넘어선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블록3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행 루트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솔직한 보고서를 쓴 밤이었으니까요. 서울행은 공식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밀턴이 승인해 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연차를 썼습니다. 28년 동안 모아둔 연차가 넉넉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출장이야?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내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차를 쓰는 건 28년 만에 처음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잘 다녀와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4월의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바로 왔으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하고 선선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이 빽빽했습니다. 차가 빨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도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오래된 도시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도시. 멈추지 않는 도시. 그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한화디펜스 기술연구소 방문은 오후에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선임분석관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했을 때 한국 측이 흔쾌히 받아준 것도 놀라웠습니다. 보안 절차는 있었지만 불필요한 관료주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민간인이 로키드 마틴 연구소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하면 보안 심사에만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연구소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1,500원짜리 빛으로 전쟁의 경제학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25년간 못한 것을 8년 만에 해낸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영진. 48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할 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자기 분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청광 블록1의 기술 사양, 운용 현황, 실전 배치 결과. 저는 미국에서 읽었던 자료보다 훨씬 상세한 데이터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록 2와 블록 3의 로드맵이 화면에 떴습니다. 블록 2점, 출력 50kW, 사거리 5에서 7km, 중형 드론 및 순항 미사일 요격 가능, 기동형 차량 탑재, 블록 3점, 출력 100kW 이상, 사거리 10km 이상, 탄도미사일 요격 목표, 함정 탑재 가능. 블록 3의 슬라이드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그건 패트리엇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드의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영역. 그 영역에 1,500원짜리 빛이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발당 수천 원으로 탄도미사일을 잡는 시대. 그때가 오면 패트리엇의 발당 70억 원은 역사 교과서에나 남을 숫자가 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최영진 책임자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블록 3이 정말 가능합니까? 탄도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이 그 벽을 25년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최영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카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 도전이 남아있고 예산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 일을 이론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영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북쪽으로 40km만 가면 휴전선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상공까지 왔습니다. 소형 드론이었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미사일을 쓰면 되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잖아요. 파편이 시민들한테 떨어집니다. 그때 저희는 절박했습니다. 레이저밖에 답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파편이 없고 소음이 없고 오발 위험이 없는 무기. 서울 한복판에서 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 절박함에서 청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절박함. 미국에는 그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드론이 날아온 적이 없으니까요. 미국에게 레이저 무기는 미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연구 과제였습니다. 예산이 나오면 연구하고 안 나오면 미루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 하늘에 드론이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미사일로는 못 막으니까요. 레이저가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 차이가 25년과 8년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최영진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카터 씨, 천궁2가 이번 실전에서 97%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3%를 먼저 봅니다. 3%가 의미하는 건 100발 중 3발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 3발이 서울 시내에 떨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저희는 그 3%를 0으로 만들기 위해 레이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3%를 먼저 본다. 97%의 성공을 자축하는 게 아니라 3%의 실패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 그 태도가 미국과 달랐습니다. 미국은 97%면 성공이라고 보고서를 씁니다. 의회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예산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같은 시스템을 약간 개량해서 같은 보고서를 씁니다. 한국은 3%가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3%를 잡기 위해 레이저라는 전혀 다른 답을 들고 온 겁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번쩍이는 본사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세계 최초의 실전 레이저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의 10분의 1로, 시간의 3분의 1로, 그리고 절박함의 100배로.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밤을 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청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빛도 없이, 혹시 무언가가 날아오면 1,500원짜리 빛으로 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진과 그의 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3%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연구소에 불이 켜져 있을 거라는 것. 저는 택시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카피를 한 게 아니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본 거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열흘 뒤였습니다. 워싱턴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UAE가 한국과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규모 400억 달러, 천궁2 추가 도입, 청광 도입 검토, 차기 방공체계 공동개발,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전주기 협력, 방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원자력, 우주 분야까지 포함된 총 70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다른 뉴스. UAE가 한국을 원유 최우선 공급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모 3천만 배럴. 호르무즈 해협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 세계가 원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을 때 UAE는 한국을 가장 먼저 선택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실전에서 증명한 성과와 전쟁 중 긴급 지원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중동 방공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며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한국 기업 42곳이 참가해서 25조 원 규모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산 시스템에 대한 신규 문의가 석 달 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사무실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기사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것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 청문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중동 방공 체계 효율성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미국이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는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간 사람 중에 해밀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해밀턴. 한국사는 짝퉁이라고 했던 사람.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던 사람. 제 경력이 끝날 거라고 했던 사람. 청문회 영상은 공개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걸 봤습니다. 상원의원이 해밀턴에게 물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 UAE가 400억 달러 규모의 방산협력을 미국이 아닌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해밀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매는 게 보였습니다. 의원님,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은 가격 경쟁력 위주의 단기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의원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여기 미사일 방어국 내부 분석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천궁2의 비용 효율이 패트리엇을 상회하며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방공,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갔을 때 부국장님은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화면 속에서 해밀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해밀턴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방산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 방식이 틀렸을 뿐입니다. 숫자를 무시하면 현실에 뒤처집니다. 그게 해밀턴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반응은 빨랐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 방공 기술에 대한 심층 평가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제가 예상도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의 레이저 방공 기술 공동 개발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겁니다. 기술을 주는 쪽이 아니라 같이 만들자고 요청하는 쪽이 된 겁니다. 28년간 미국이 기술을 주고 동맹국이 받는 구도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 뉴스는 세계관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밀턴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사는 짝퉁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줬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 짝퉁이라고 부르던 나라에 같이 만들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를 보면서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중동의 새벽, 경보음, 레이더 위에 900개 점, 패트리엇이 올라가고 70억 원이 공중에서 사라지던 밤, 천궁투가 같은 하늘에서 4배 싼 비용으로 더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던 밤, 레이더가 고장났을 때 48시간 만에 날아온 한국 기술진, 계약서부터 검토하겠다던 로키드 마틴, 1,500원짜리 빚, 26,000배의 비용 역전, 서울에서 만난 최영진의 말, 3%를 먼저 봅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97%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3%의 실패에 절박했습니다. 그 차이가 25년과 8년의 차이를 만들었고 70억 원과 1,500원의 차이를 만들었고 결국 400억 달러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팔고 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방산은 신뢰입니다. 전쟁 중에 48시간 만에 달려오는 것, 계약서 전에 공구 가방을 먼저 드는 것, 탄약이 떨어질 때 이틀 만에 실어보내는 것, 그 신뢰가 400억 달러의 협정을 만들었고 3천만 배럴의 원유를 만들었고 700억 달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무기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협력을 만들었습니다. 협력이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가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 연결의 시작에 천궁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미래에 청광이 있었습니다. 해밀턴과 복도에서 마주친 건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쯤 뒤였습니다. 해밀턴은 부국장 직위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서로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밀턴이 먼저 말했습니다. 카터, 당신이 맞았소.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28년간 같은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 한마디를 남기고 지나가는 모습. 그게 이상하게 제 아버지의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아버지도 국방부에서 일하다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시던 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를 지키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다. 아버지, 저는 숫자를 지켰습니다. 28년 걸렸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숫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레이저 방공 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 양측의 기술 교류를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해밀턴이 제 경력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보고서가 새로운 경력의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에 다시 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블록 2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하러 최영진 책임자와 다시 만날 겁니다. 아마 그때도 커피를 마시면서 3%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게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미사일의 시대가 1,500원짜리 빛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나라. 미국한테 기술을 받아서 시작한 나라. 하지만 받은 것을 넘어서고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곳에 먼저 도달한 나라. 그 나라의 비결이 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절박함입니다. 서울에서 40km 밖에 적이 있는 나라. 매일 실전을 의식하며 사는 나라. 그 절박함이 97%에 만족하지 않고 3%를 먼저 보게 만들었습니다. 25년이 아닌 8년 만에 결과를 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산의 10분의 1로 세계 최초를 달성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위대함에 안주하는 순간 뒤처진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3%를 먼저 보는 나라가 97%에 만족하는 나라를 이깁니다. 그게 중동의 사막에서 제가 배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최영진과 그의 팀이 블록2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록3을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28년간 숫자를 봐온 사람으로서 다음 숫자가 무엇인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서울로, 그 절박한 나라로.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28년차 분석관이 중동 전쟁터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